정치에 대한 다양한 방송, 김연아의 정다방 TV. 공급폭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일시에 대량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의 신규 주택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사실은 좀 일반적이고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폭탄이라고 할까요? 폭탄은 말 그대로 어감이 좋은 것 같지는 않죠. 대규모로 아파트가 공급이 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급폭탄이라는 말로 빗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량의 주택 공급이 특정 지역에 이루어질 때는 해당 지역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나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런 신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때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한 5년 동안 해당 지역의 주택이 멸실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주변의 상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완공이 돼서 대규모로 입주를 하게 되면 침체됐던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이 차면서 사실은 그 지역이 좀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퍼벌판이었던 지역에 신도시 개발 방식으로 이런 대량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질 때 나타납니다. 신도시 방식으로 건설된 대량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단지와는 좀 다르게 초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먼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그 아파트가 한꺼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분양이 다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입주 속도가 빠른데요. 미분양이 난 경우에는 여기에 세입자들 채우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주율이 낮다 보면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편의시설의 설치가 더뎌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원버스가 쓰지 않고요. 새롭게 버스 정류장도 개설되지 않습니다. 또 병원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의 개원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 초기에는 보통 전세 가격을 좀 낮추어서 입주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요인들이 생겨납니다. 집주인들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세를 좀 싸게 놓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의 집이 팔리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미분양일 경우에는 더한데요. 건설사가 굉장히 파격적인 전세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3년이나 4년 살다가 매매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매매 확약서를 쓰게 되면 초기 전세금은 더 파격적으로 낮춰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새 아파트가, 질 좋은 아파트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나오면서 기존의 낡은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쪽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인구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왜 낡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새 아파트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서 주변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은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공급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보통 초기에 전세 가격을 낮추어서 입주민을 받았던 지역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전세 가격이 시장 가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세 가격이 회복될 쯤 해서 옆에서 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기존에 입주했던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현상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국면을 나타낸다면 현상 유지는 이루어질 수 있지 모르겠지만 설상가상으로 주택 가격이 침체 상황을 보이고 있는 시장의 하향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 사실은 현상 유지가 어려워지고 특히 그것보다 더 오래전에 건설된 오래된 아파트들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물론
저렴한 주택 가격이 형성되면서 다른 대도시로부터 사람들이 이주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이 지어지는 것만큼 광역교통망이 개선이 되고 또 일자리가 주변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겠죠.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떠오르는 도시들이 몇 개 있으시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고양시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여지는 그래프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고양시에서 준공된 신축 아파트 물량 추이입니다. 보시면 3, 4년을 주기로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자그마치 10,000세대가 넘는 주택이 입주를 하였네요. 문제는 고양시가 이 정도인데요. 고양시와 생활권이 비슷한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면 이 공급 규모는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에 일산 지역의 주택 가격이 1억이 떨어졌느니 그렇지 않느니 그것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는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빠져 있고 본질이 아닌 이야기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기간의 호가 변동이 아니라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의 장기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양시는 덕양구를 제외한 일산 동구와 서구 모두 현재의 주택 가격이 과거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산 동구의 평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07년 1월 1292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일산 서구 역시 평당 1234만 원까지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기준 일산 동구는 1120만 원, 고점 대비 86.7% 수준이고요. 일산 서구는 평당 1043만 원으로 고점 대비 84.5%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주택 가격이 얼마 올랐느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얼마 올랐느니 말들이 많지만 고양시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먼 달나라 이야기와 같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을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신도시 방식의 주택 공급 폭탄의 부작용과 그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데도 3기 신도시 개발 그대로 해야 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맡기겠습니다.